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1세기 치의학의 길을 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치의학의 역사를 공부하고 치의학의 윤리를 공부하는데 그런 그 지식들은 반드시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이죠. 역사적 흐름, 문화적 흐름. 그래서 우리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를 모르게 되면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열린 그런 공간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그림은 폴 고갱이라는 화가가 죽기 얼마 전에 완성한 그림이라고 그래요. 제목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어떤 한 인생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인류에 관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우리의 제목과 관련해서는 우리 치의학이라고 하는 학문 분야 또는 어떤 전문직으로서의 치과 의사 의 어떤 그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계속적인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약의 역사를 보통 생각하면은 고대로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해 온 것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단편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보통 그 뿌리를 많이 찾게 되는데요. 최초의 치과의사가 누구냐 뭐 하는 이런 질문을 해요. 근데 사실은 제 생각엔 그 별 중요한 질문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남들이 하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BC 30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래된 시기죠. 이집트 벽화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해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물론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Chief of the Tudors and the Physicians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도라고 하는 말과 physician이라고 하는 말 이게 뭐 원래 상형 문자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오늘날로 하면 이것이 투도가 치과의사고 physician이 뭐 일반 의사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오늘날과 좀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지금 치과 의사와 의사가 뚜렷이 구분되어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두 개를 다 관장했다는 거죠. 치프니까요. 양 두 분야에서 모두 그 최고였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덴탈 프로페션 또는 뭐 치과 의사라고 하는 전문직을 고정되는 실체로 보는 관념은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도 사실 임플란트라고 하는 시술이 일반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죠.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치과에서 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임플란트라는 것은. 하지만 요즘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죠. 그만큼 이제 최신의 시술인데 놀랍게도 AD 600년경에 온드라스에서 발견된 유골을 보니까 요 세 개가 이제 임플란트 한 거거든요. 임플란트를 했어요. 임플란트를 했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면은 뭐 하나는 실패한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는 실패한 거 같지만 나머지 두 개는 상당히 잘 붙어 있는 걸로 봐서 상당히 성공적인 시술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 재질은 조개 껍질을 아주 잘 갈아서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대로 올수록 더 발전된 기술,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뭐 맞는 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또 이런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대는 어떠냐 이거죠. 지금 이 그림은 지금 현대의 20세기, 21세기에도 행해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거든요. 이제 호주의 원주민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성인이 되면은 성인식으로서 앞니를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서 뾰족하게 만드는 것을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어쨌든 간에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치과 시술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기능
그 저작이라든가 뭐 이런 기능에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문화는 상당히 여러 저기 그 민족에서 발견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뭐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저 원주민에게서도 이런 풍속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까 전에 봤던 임플란트가 어떤 시술의 어떤 기능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현재 뭐 시기가 이제 뭐 벌써 몇백 년 차이가 나잖아요. 천 년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재하고 있다. 이런 문화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7세기에 장바닥에서 행해지고 있는 치과 의료 행위에 관련된 그림인데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 사람 둘러서서 재밌는 얼굴로 바라보고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치과 예술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에 접어들면 치과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과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과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때부터는 어떤 그 체계적인 지식 체계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언급해야 될 인물이 피에르 포샤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우리 학교 앞에 동상에 서 있죠. 이 사람이 이제 1728년에 뭐 서전 덴티스트, 뭐 시르겐 동티스테라고 하는 프랑스어로 된 그런 책을 씁니다. 여기서 비로소 치과의학이 어떤 체계적 지식의 책을 띄게 되죠. 이 사람은 원래 외과 의사였습니다만 서전 덴티스트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직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냥 번역하면 외과 치과 의사인데요. 다시 말하면 치과라고 하는 것이 외과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주로 이제 보철 치료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많이 남깁니다. 또 한 분은 존 헌트라고 하는 양반인데요. 이 사람은 포샤르의 책이 나오던 해에 태어났습니다. 1728년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외과 의사고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 외과 의학을 실험의학으로 정착시킨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대상으로 하게 될 외과 시술을 동물에게 먼저 해보는 그런 전통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에 아주 커다란 동물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사람한테 할 수술을 동물한테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은 끝까지 외과 의사로 살았지만 특히 이제 치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업적을 남깁니다. Natural History of Dentistry라는 책을 쓰거든요. Natural History, 그러니까 치아의 자연사라는 의미죠. 그 책을 써서 치아의 형태라든가 기능에 관련된 체계적인 기술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양반은 아주 기상천외한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 왼쪽에 보는 그림은 발육 중인 사람의 치아를 빼서 수탉의 벼슬에다가 심어본 겁니다. 수탉의 벼슬에 심었더니 이것이 자라 올라오더라 하는 것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 표본은 아직도 런던에 있는 존 헌터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사실들이 발표되면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무슨 통계적인 유효성이 있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사실들이 발표되고 나면서 이것을 바로 그냥 인간에게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나온 게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입니다. 치아를 다른 사람의 것을 뽑아서 이식하는 그런 시술들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말하자면 장기 판매가 이제 상당히 일반적으로 돼 있어서 그 당시 신문을 보면 치아를 산다는 광고가 많이 나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8세기 말경이죠. 18세기 말경에 존 헌터가 이러한 실험을 발표함으로 해서 투스 트랜스플란테이션이 굉장히 유행했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당시에는 뭐 면역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요. 이것은 100% 실패했겠죠. 그래서 한때 이제 그런 유행으로
이런 시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보면 1523년이니까 16세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치과의술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치과의사의 윤리에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상징적인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목판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카피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치과의사의 행태를 풍자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치과의사라고 예상되는 사람이 굉장히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허름한 옷을 농부겠죠. 허름한 옷을 입은 농부가 뭔가 치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3의 인물이 표정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손이 아마도 이 그 환자의 주머니에 가 있는 것 같죠. 이제 이 그림 하나가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치과 의사의 역사적 뿌리에서부터도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게 영광일 필요도 없고, 그죠? 반드시 영광일 필요는 없을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영광일 필요가 꼭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꼭 영광스러운 직업인이어야만 하나요? 우리 그냥 일상적인 직업인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아무튼 간에 그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그림이 사실은 치과 의료 윤리학에 있어서 대단히 상징적인 그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항상 보여드립니다. 이런 사진을. 그 다음에 이제 치과 의학의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광스러운 과거는 아니다. 굉장히 많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다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아말감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논쟁, 특허와 관련된 소송, 그다음에 특허와 관련된 뭐 이건 살인 행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론적으로도 우리 지금도 배우고 있는 겁니다만 이론입니다만, 포컬 인펙션 티어리, 치아에서 또 부분적으로 어떤 감염이 있었을 때 그것이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과대 해석되면서 이제 윌리엄 헌터 같은 경우 내과 질환에 이제 확대 해석했고요. 헨리 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신과 질환에 이걸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9세기경이 되겠죠. 19세기 말경이 되겠죠. 치아가 이제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포컬 인펙션 티어리를 과도하게 해석함으로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치아는 무조건 다 뽑아버리는 이건 발치 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무결점 운동 뭐 이런 거 일어나서 이 당시에 그 치아 우식이 너무 많기도 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론 때문에 무치약 환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많았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 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치과의사학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상업주의의 역사도 굉장히 깊습니다. 치의학에서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인물이 펜리스 파커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말하자면 네트워크 치과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 전역에 뭐 수많은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상업적 의료를 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스캔들이 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캔들 점철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사실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되죠. 이건 이제 좀 뒤에 설명합니다만, 프로페션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서 이제 이런 그 스캔들로부터 좀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제목이 Excruciating History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치의학의 이절인 역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실의 대학원생인 김준혁 선생이 번역을 해서 지금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재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럴 때 필요한 지식들을 제공해 줍니다. 치약의 역사를 어떤 하나의 풍경으로 바라보면 세 개의 풍경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시장이고요, 하나는 과학이고요, 다른 하나는 윤리입니다. 이 세 개를 같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개를 따로따로 봐서 어떤 하나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시장 논리가 적용된다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와 관련된 또는 광고와 관련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지적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될 얘기고, 과거에 무슨 의존은 인술이다 뭐 해서 상술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의존은 인술이죠. 그렇지만 인술인 동시에 또한 뭐 상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학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지학의 역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과학적 근거를 잃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피에르 포샤르나 존 헌터 같은 그런 그 선구자들이 이루는 토대 위에 서 있는데, 지금은 그런 그 과학적 실험 정신들을 잃어버리고 단순한 스킬로서만 어떤 그 뭐라 하냐 영어로 또 트레이드 또는 크래프트로서만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고 그다음에 아주 총체적인 그 보건 서비스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랄리티죠, 윤리예요. 인간 가치를 보존해줄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우리 덴탈 프로페셔널은. 그래서 이렇게 시장, 과학, 그리고 윤리, 이것이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라고 풍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그 장바닥에서 이루어지던 시술에서 과학으로서의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 그 프로페셔널로서, 그러니까 전문직으로서의 발돋움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시장에서 그 다음에 과학의 옷을 입었고,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연차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발전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만, 지금은 그것이 세 개가 다 섞여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 슬라이드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 세 번째 단계를 살펴보는 겁니다. 치의학 교육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계기가 된 게 1910년에 플렉스너 보고서, 1928년에 가이스 보고서입니다. 플렉스너 보고서는 일반 의학에 관련된 것이고, 가이스 보고서는 치의학에 관련된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미국 사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의학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었죠. 그래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모든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조사를 해서 그 교육 내용을 조사를 해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사실 이 이전에는 기초의학, 임상의학이 별 의미가 없었거든요. 완전히 서로 섞여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의학, 치의학은 과학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뿌리 박게 되면서, 그렇다면 기초 과학을 잘 아는 사람이 시작을 해야 된다 해서 최소한도 2년 이상의 과학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입학할 수 있도록 했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체제로 굳어진 거죠. 지금 뭐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이 4년의 과정을 마치고 다시 4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최소 2년의 과정을 마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그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 체계, 치과대학 체계가 기초의학교실과 임상의학교실로 나눠진 것도 이때 만들어진 체계입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 더 이상 이것이 그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비판이 많아요. 뭐 저 자신도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기초 임상의 구분은 없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뿌리가 때부터 만들어져서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플렉스너 보고서, 가이스 보고서가 원래 이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디테스트 컨선, 그러니까 환자의 그 고통에 부안해동하지 마라. 환자의 감성적으로 또는 뭐 부안해동하지 말고 초연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요. 사실은 플렉스너도 이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고, 나중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탄에 맞지 않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강조됨으로 해서 디테스트 컨선, 초연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이 구분됨으로 해서 임상행위는, 그러니까 프랙티스는 이런 기초 과학을 적용하는 거라고 하는 그런 단순 논리가 적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임상보다는 기초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면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이 이제 너무 명백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과학의 초창기에는 과학을 알면 바로 임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기초과학 지식과 의학 지식이 그렇게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경험으로 알게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디테치드 컨셉, 초연한 관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료 행위에 있어서 인간적 가치가 무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온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의학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의학 자체의 분류를 기초와 임상이 아니라 기초와 임상 그리고 의료 인문학으로 나누는 3분하는 그런 체계가 이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 교육 평가원의 의학 분류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문학이 3분의 1이죠 말하자면 명목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테치드 컨선보다는 이제 엠파시, 공감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기로 도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뭐 아직도 초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기초의학, 뭐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뭐 이런 것들을 배우면 그걸 바로 그 케이스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적용이 아니라 문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환자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뭔지를 중심으로 해서 질병보다는 질병에서부터 문제 중심으로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환자가 불편한 게 뭐냐, 이가 흔들리냐, 아프냐, 뭐 부었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호소하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러니까 질병 중심. 이게 뭐 치아 우식이다, 뭐 치주염이다, 지치주염이다, 뭐 무슨 봉화지겸이다라고 하는 질병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환자가 겪고 있는 고통을 중심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죠. 과거에는 기초와 임상으로 나눴을 때는 knowledge 베이스였어요. 지식 중심이었어요. 또는 질병 중심이었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된 거잖아요. 같은 질병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앓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 경험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것을 일반화된 질병, 그러니까 어떤 정규 분포의 그 가운데에 평균에 차지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뤄왔다면 이것은 실제로 적용해 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통계적인 어떤 증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때가 온 거죠, 이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중요한 변화가 과거에는 이런 것이 과학 중심이고 과학이 중심이다 보니까 과학을 다루는 의사가 중심이었었거든요. 여기서 환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는 거죠. 과학과 의사, 그다음에 질병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환자가 중심이 되니까 환자의 경험이 중요한 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과 의사와 질병 중심이던 의학 플렉스너 체계에서 환자와 경험 중심이던 시대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인 그런 의학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 흐름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꼭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하는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고 싫다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 사회와 문화의 흐름이 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흐름을 최소한도 그 흐름에 적응하거나 또는 그 흐름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리얼 월드 시츄에이션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기초과학은 리얼 월드가 아니잖아요. 이론적인 추상화된 지식 체계잖아요. 근데 지금은 리얼 월드예요. 그게 프로블럼 베이스도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무브먼트.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것은 지금 설명 안 했습니다만, 아까 세 가지, 그 풍경 얘기했죠. 시장이 있고요. 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윤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운동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학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프로페셔널로, 그러니까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남들이 하기 어려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과 돈을 투여했고 또 투자된 것, 그 지식과 기술을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닌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인정받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주고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부여해준다. 이것이 이제 프로페셔널리즘의 툴이거든요. 사회학적 틀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20세기 말에 오면서 이런 것이 무너졌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죠. 그래서 20세기 말에 오면은 이 프로페셔널리즘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소위 말하는 굿 워크 프로젝트 각각의 영역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뭐 제약 산업에서 도 일어나고 무슨 뭐 임상 시험 무슨 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흐름들이. 그다음에 이제 이 치의학에서는 1995년에 이런 보고서가 나옵니다. 치의학 교육이 이제 기로에 서 있다. 그래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치의학이 이제 기초 치의학과 임상 치의학이 괴리됐다. 라는 거고요. 이제 중심적인 비판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20년이 더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치과 대학 협회죠.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문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플렉스널 체계에 이제 머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치아 교육도 변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고 실천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저는 만족스럽지 않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은 해야 되겠죠. 자, 뭐 그 의료 인문학의 세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건 이제 영어로 제가 뭐 다른데 발표를 영어로 한 거지만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이죠. 이거는 우리 순수 우리말로 하면 알미 되겠죠. 아는 것. 그 다음에 사는 것. 사는 것은 뭐예요?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삶인데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뭔가를 실천을 하죠. 실천을 함으로써 우리 세상을 조금씩 바꾸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함이죠. doing, knowing, living, doing 이라고 이제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료인문학에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뒤섞여 있는 것이죠. 알고, 살고, 행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알면은 뭐 일반적으로 과학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철학적인 내용 우리가 의료인문학에서 다루는 역사, 또 문학,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한 알미 필요하겠죠.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몰라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알을 가지고 살아가요.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라이프 코스가 있어요. 인생 경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태어나서 자라고 교육받고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어서 죽는 그런 과정인데 이것이 그냥 동그랗게 돌아가는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라이프 코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라이프 사이클이 되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잖아요. 동그라미니까. 라이프 코스가 되면 다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 다 다른 그런 라이프 코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삶에 우리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삶을 스스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죠? 생물학적인 삶은 뭐 그런 자기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 여지가 별로 없지만 우리 인문학적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바꿀 수도 있는 그런 라이프 코스라는 겁니다. 생애 경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의학에서 이걸 적용해서 illness narrative, 그러니까 서사의학, 내러티브 메디신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질병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 질병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생 경로가 변화했는가, 거기서 어떤 의미가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셀프 어웨니스는 이제 이건 아마도 의료인 자신들에 해당하는 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알아차림이라고도 그러기도 하죠. 셀프 어웨니스. 나 자신에 대한 성찰, 반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페셔널 밸류,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직으로서의 그런 지켜야 될 그런 가치, 뭐 의무,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내러티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 그리고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의료인문화에서 중요한 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천인데요, 함인데요. 이거는 real world problem이죠. 실제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뭐 치과 의사로서 하면은 뭐 책으로 뭐 배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를 통해서 환자 속에서 그런 공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뭐 1학년부터 환자를 만나게 하는 학교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인지대학 같은 경우도 1학년부터 환자를 만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알아야 그 문제를 직접 풀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해관계 상충이 있죠. 이건 뭐 우리가 앞에서 다룬 문제이기도 하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히든 커리큘럼 문제. 이거 우리 학교의 문화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착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시키는 거 다 잘 따라서 해요. 그건 좋은데, 근데 그러면서 그럼으로 해서 좀그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주도의 어떤 학습이랄까 그런 실천이 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갑질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 히든 커리큘럼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같이 풀어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 같이 풀어야 됩니다. 그 교육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입학 단계고 이건 이제 그 졸업 단계죠. 입학 단계고 졸업 단계가 갈수록 처음에는 지식의 영역이 많죠. 알의 영역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실천하는 거 별로 없죠. 학년이 높아갈수록 지식의 내용은 줄고 실천의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이런 과정을 뭐 그린 거고요.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그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중간에 항상 사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살아가니까요. 그죠? 학생들도 살아가고 환자들도 살아가고 교수들도 살아가고 우리 학교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삶 속에 있는 의미, 삶의 의미를 중심에 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도 거기서 어떤 의미를 깨닫지 않는다면, 의미를 찾아내지 않는다면 굉장히 무의미한 거가 될 거예요. 맨날 딸딸딸 외워서 족보 딸딸딸 외워서 쓰고 금방 다 잊어버리는 그런 공부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찾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재미가 생겨요. 공부가 재미있어요, 저요. 공부가 재미있어지면 잘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삶의 의미를 찾고 거기서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그 최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인문학적인 치약 교육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좋은 치과 의사는 행복한 치과 의사는 바로. 그러니까 행복해야 좋아요. 그죠?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좋은 의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면 환자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행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교육의 내용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 교육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 주도로 자기 주도로 이제 학습을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수님이 뭐 가르쳐 주는 것, 뭐 1, 2, 3, 4 번호 붙여서 외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지, 환자가 어떤 경험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아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그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교육의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게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수업할 때 항상 여러분들 질문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좋은 질문을 하는 학생은 그 앞에 다른 내용도 다 좋아요. 질문의 질을 갖고 모든 걸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은 질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원리들을 통합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과학은 과학 따로, 그 다음에 뭐 인문학은 인문학 따로 배워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과학을 공부하면서도, 과학적 지학을 공부하면서도 인문학적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것이고, 인문학적인 가치와 의미를 생각하면서도 이것이 과학적 근거가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요렇게 하면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흥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부여하라. 내가 재밌는 걸 찾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거기에 몰두할 수 있고 거기 몰두할 수 있게 되면 잘하게 된다. 그런 겁니다. 뭐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반 교양, 뭐 역사도 배우고 윤리도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잘 못하고 있죠. 뭐 예과나 뭐 학부 과정에서는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 뭐 이건 우리가 그냥 공부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 자, 우리 치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의 아트입니다. 예술이기도 하고요, 과학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과학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트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트라고 하는 것이 손재주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미적 감각, 그죠? 그다음에 어떤 대상을 면밀히 관찰해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관찰력과 통찰 이런 것도 저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적인 탐구의 방법이죠. 탐구의 방법이지만 이 예술이라는 것은 뭐 그런 탐구를 바탕으로 하되 거기서 어떤 통찰 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문 직업으로서의 어떤 그 윤리적인 가치 기반도 필요한 겁니다. 나는 의학을 이렇게 셋으로 분류해요. 의학, 의술, 의덕 이렇게 합니다. 의학은 사이언스, 과학이죠.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피에르 포샤르가 만든 그 책, 존 헌터가 한 실험 이런 것들의 기본을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의술로서의 치약 이것은 말씀드렸던 해시레 최초의 치과 의사가 이루어지는 해시레의 그 했던 행위 그다음에 이제 중세, 뭐 근세에 이루어졌던 뭐 돌파리 치과 의사들 했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의술이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물론 과학에 근거하고 있지만 그런 뭐 많은 그 의료 행위들 이것이 이제 의술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의덕인데요. 이제 프로페션이죠. 이거 술은 아까 예술의 영역에 속하고 그죠? 의학은 과학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의덕은 이 전문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직업으로서의 전문직이 이제 성립되는 과정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죠. 치과 의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이 그 뿌리는 유럽에서 만들어졌지만 전문직으로서 뿌리를 박은 건 미국이 먼저죠. 1839년에 저널이 나와요. 그 전문직이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저널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이 있어요. 이듬해죠. 그 다음에 코드 오브 에틱스 윤리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문직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요게 네 가지 요소죠. 요것은 네 가지 요소. 그러니까 저널이 있어야 되고,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대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규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문직 단체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페셔널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입니다. 조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기여한 게 1928년에 가이스 리포트가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하 교육의 어떤 방향을 설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치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죠. 우선 과학 이전의 시기가 있죠. 이 시기에는 어떤 주술 또는 그냥 단순한 경험에 의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어떤 체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이게 좋다더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뭐 누가 어떤 걸 해봤더니 어떻다더라. 경험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과학의 시기가 있죠. 과학의 시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문직으로서 발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시기를 거쳐서 이제 그 만연했던 것이 이제 상업주의인데요. 상업주의 문제는 우리가 또 별도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상업주의가 굉장히 만연돼,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엄청나게 만연되어 있고,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업주의 완전히 벗어날 수는 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프로페셔널리즘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플렉스너 가이스 시기에 이제
이 시기 이후에 제대로 이제 전문직으로 자리 잡은 과 동시에 상업주의가 만연됐던 것이고, 이 상업주의가 만연되니까 또 반성이 일어서 이 전문주의를 다시 되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런 프로페셔널을 다시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한 논의도 다시 필요해요. 과연 20세기에 만들어진 프로페셔널리즘은 아직도 21세기도 유효하냐 하는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뉴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운동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죠.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어떤 도덕적 윤리적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전문직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끝으로 이 강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림,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을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그림과 지금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